자, 안녕하세요. 자, 페이지 245페이지입니다. 페이지 245페이지인데, 자, 이제, 건축물의 높이 층수 안 했었죠. 거기 245페이지, 챕터 6.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에서 오늘 이제 12월 오늘 마지막 강의하는 날인데, 2020년이 다음 주 우리 휴강이잖아. 이제 2020년인데,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10월 마지막 주인가? 마지막 주 토요일이 30일인가? 마지막 주 토요일로 돼 있거든요. 날짜가 며칠인지 기억이 안 나요. 30날이에요? 31일이 토요일이에요? 이번에 좀 그래도 일주일 벌었네. 사람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공부하는 거 맞춰야지. 국가에는 아마 30일로 됐을 거예요. 일주일 번 거야, 저 때문에. 아마 30일인 것 같은데. 맞을 거예요. 30일 날 이제 시험 나는데 1, 2월 달에 이제 기본 이론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제 기본서 지금 원고 다 넘어서 찍고 있을 거예요. 찍찍찍찍 찍고 있을 거거든요. 최근 것까지만 개정 다 포함해서 보냈는데 이게 또 이번에 정책 나왔잖아요. 그럼 또 정책 나오면 좀 이따가 또 바뀌는데 그때는 바뀌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3월 달에 기본서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서를 다 넘겼고요. 이제 원고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기본서 가지고 1개월 일단 합니다. 1월, 2월 그리고 심화할 때도 요때는 이제 좀 약간 기본적인 거 용어 정의 같은 건 좀 빼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위주로 할 거고 3, 4월 달에 이제 여기서 조금 어려웠던 거 쉬운 거 빼고 이제 심화할 때 기본서 한 번, 두 번 보는 거예요. 개인이 한 번 딱 보면 몇 번 보는 거네? 3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정도 보고 그 다음에 5, 6월 달에 이제 요약집은 뭐 기존에 있던 내용을 줄여가는 거지 늘려가면 안 되거든요. 늘려가면 안 돼. 프린트를 많이 받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 프린트에 집착하지 마세요. 아셨죠? 기본서 한 것만 가지고 달달해도요. 공법 안 떨어져. 절대 안 떨어지는데 이상하게 이걸 뭔가 줄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줄인 거 보려고. 그래서 나도 안 만들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도 3바퀴 정도 돌았는데 어느 정도 좀 약간 단기간에 빨리 끝내고 싶다. 그래서 요약집 만드는 거예요. 요약집이라는 게 그것만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올해 시험은. 이제는 막 완전히 기초적인 거 부분도 있겠지만 난이도가 올라가는 문제가 많이 나오면 요약집만 갖고 공부한 사람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서가 제일 좋은 책이니까 일단 기본서 위주로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필요한 것들 작성해 놓고 그 다음에 단권하는 기본서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 왜? 책을 넘기는 너무 많이 넘겨야 돼요. 700페이지가 넘는데. 여러분 이 책 다 더해도 700페이지 안 되잖아요. 공법만 700페이지가 넘어요. 나중에 책 나오면. 이거 여러분 이게 1년 내내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그거 나오면 700페이지 넘는 거를 계속해서 자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요약집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알파 자료가 나오겠지. 앞으로 나올 자료가 무수한데 여기저기 막 자료 막 찾아다니는 분들 있어요. 그분들이 아마 5개년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에요. 예. 이게 쉽지 않아요. 남들이 이거 챙겨주다가 다가. 왕언니라고 그러나? 그 중에 왕언니라고 있어요. 왕언니라고 있는데 여기 가서 저거 자료 갖다 챙겨주고 밥 먹으러 맨날 가면서 밥 사주고 그래놓고 자기는 점수가 안 나와요. 예. 자기 걸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만 제대로 해도 다 돼요.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뭐 다 똑같지 뭐. 저도 거기 거 베끼고 거기도 제 거 베껴요. 그래서 소송을 못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 제대로 다 누가 복사해 놨더라고. 근데 나도 그럼 복사하지 뭐. 다 베꼈지 뭐. 서로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시중에 있는 책을 3권, 4권을 보겠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만 달달하셔도 충분합니다. 예. 그리고 7, 8월 달에 이제 우리 시험은 무조건 뭐예요? 문제예요. 시험은 오지선다 무조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푼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이제 밴드에다 문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하루에 한 문제씩 올릴 건데 하루에 한 문제씩 보는 게 나중에 실력 쌓이는 건 엄청 돈 많이 되니까 시간이 되면 나중에 밴드 하도 많이 하니까 띵동띵동 오는 거 싫잖아요. 싫잖아요. 그럼 알림 설정을 지워버리면 돼. 지워버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들어가서 보시면 되니까 자기가 공부하는 건 자기가 찾아서 하는 거니까 중간중간에 암기할 거 동영상 촬영해서 올리거나 할 거니까 이때 문제를 미리 좀 풀어야 되니까 1, 2월 달에 1일 문제 이렇게 나갈 거예요. 1일 문제는 프린트로 주는 것보다 오래 남아있으려면 그거 해놓고 체크했다가 자기 밴드 하나 만들어서 필요한 문제만 복사하기 위해서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설명을 다 해줘야 되나? 이거 설명하려면 또 못 알아듣으신 분도 있을까봐. 밴드라는 건 자기 밴드가 있어요.
자기 밴드 하나 만든 다음에 나만의 학습 밴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다른 밴드에서 이 문제 풀다가 조금 봐야 되겠다 싶은 것들은 내 밴드로 공유하게 해놓으면 그걸로 가 있잖아. 나중에 그것만 보면 돼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령껏 자기가 하시는 건데 도저히 난 그거 모르겠다 그러면 젊으신 분들 있어요. 옆에 젊으신 분들 여기 한 50 이하에 되신 분들 있죠. 그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가르쳐줄 수 있으니까 여쭤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끝났는데 시험 보기 전에 연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9월 달에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 각 과목별로 4번 하겠네요. 4번. 그러니까 4회, 총 4회인데 시험 시간을 아마 이제 50분 정도 주고 거기서 마킹까지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문제 푸는 형태로 해서 한 4번 정도 연습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매월 모의고사가 있으니까 한 총 10번 정도 이상을 하고 갈 거니까 이제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하루 정리해가지고 하루에 총정리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 옛날엔 1, 2월 달 2달 동안 하던 거 하루에 끝내야 돼요.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한 5시 정도까지 총정리하는 특강이 아마 2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론 특강 1번, 백선 문제 특강 1번 하고 이제 시험장에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나 오늘 처음 왔는데, 나 처음 왔... 시험이 이렇게밖에 안 남았어요. 벌써 1, 2월, 11월, 12월은 다 갔고 마지막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2020년 새로 시작하는데 네, 기본서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부터 잘해보겠다. 자, 이제 마음 먹고 하는데 일단 공법은 제가 수업 시간만 빠지지 마시고 웬만하면 수업 시간에 끝내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래서 빠지지 마시고 내년에 10월 달에 시험 잘 보셔가지고 이 시즌이 합격자 시즌이거든요. 합격자 모집 시즌에 같이 한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진도는 빼고 가야 되니까 자, 245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거 어려운 건 아닌데 1번에 건축물의 층수 산정이라고 나왔어요. 층수를 산정한다는 거는 야, 이 건물 몇 층이야? 라고 할 때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몇 층입니까? 그러면 일단 제가 그린 거 이거는 이제 층과 구분해 가는 바닥이겠죠. 그럼 이걸 1, 2, 3, 4, 5라고 하면 안 되죠. 네. 몇 층 건물이죠, 이거? 3층 건물이에요. 내가 A라는 사람이 봤을 때 눈에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지상이라는 건 이 지표면을 기준으로 잡아야지. 지표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보이는 층수인데 지하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래서 우리 지하는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하층이 제일 시험이 잘 나왔던 이유가 지하는 일단 층수에 산입을 안 했었어요. 층수 산입 안 했는데 연면적이라는 거 한 개 동에 바닥 면적 다 더한 거에는 들어갔었어요? 안 들어갔었어요? 연면적이니까 이거 바닥 면적까지 다 포함하니까. 근데 용적률 계산은 대지에서 하는 거잖아. 그죠? 대지에서 쓰는 거니까 대지에 대한 연면적의 비준에서는 빼요. 꼭 이게 앞에 용적률이 있냐 없냐를 꼭 따지시면 돼. 그럼 지하철 끝난 겁니다. 이게 몇 층 건물이죠? 3층 건물인데 이 건물을 봤더니 층에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이 구분이 안 보여. 애매모호해가지고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층고가 높아요? 낮아요? 아파트. 아파트. 다른 말로 오파트라고 그러는데. 따라해봐. 오파트.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오파트 그랬는데 지금은 일화서이시 그래서 아파트로 바뀌었거든요. 아파트가 뭐냐면 주거로 쓰이는 게 몇 개 층 이상? 5개층 이상. 근데 아파트의 높이를 딱 따지면 한 층의 높이가 보통 몇 메다가 평균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보통 자기가 아파트 살잖아요. 천장 손대면 닿죠. 닿는 이유가 2.7m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남자 평균 신장 키가 170에서 6에서 한 183 정도 되는 사람들이 손 들면 닿아요. 딱. 그게 270cm라서 그래요. 2.7cm. 그러니까 2.7m. 근데 방 두께까지 있죠. 방 두께까지가 있으니까 바닥 두께가 한 30cm 정도 됩니다. 그럼 더하면 얼마네? 그래서 보통 층의 높이는 한 3m 정도로 봐요. 보통 일반적으로 3m 정도 돼요. 왜 더 높여가지고 굳이 자재를 많이 쓸 필요 없고 너무 높으면 나중에 난방도 힘들고 하잖아. 너무 낮추니까 또 이거 저같이 키 큰 사람들은 조금 문제 생기잖아요. 예. 지금 가소롭게 웃으셨습니까? 예. 평균치는 이상이 된 사람들이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어야 되고 환풍도 돼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적정 높이를 잡은 거죠. 그게 2.7m가 된 거예요. 2.7m. 근데 바닥 두께 포함하면 몇 미터예요? 3m. 그래서 보통 3m인데 이게 상가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죠. 여기 학원 같은 경우는 유도인구 많잖아요. 이걸 2.7m로 하면 좀 이따 한 명씩 픽픽 쓰러져요.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4m 정도까지 가는데 우리가 보통 몇 m를 1층으로 봐요?
보통 얼마야? 3m. 근데 구분이 안 되는데 무조건 3m를 1층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넉넉하게 잡자 해서 층의 구분이 안 된다. 층의 구분이 안 되면 몇 m마다 3m마다 한 개의 층으로 보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법에서는. 근데 주택법이란 법으로 가면 주택법은 웬만하면 무슨 주택이냐면 단독주택 아니면 공동주택이잖아. 그럼 거기는 몇 m를 1층으로 봐야겠네. 그래서 주택법은 3m 1층으로 보는데 이 건축법은 주택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가 공장도 있는데 왜 주택의 기준을 잡냐. 그러다 보니까 얘는 4m가 한 층이에요. 그래서 몇 m를 한 개 층으로 본다고? 그럼 얘가 만약 12m입니다. 몇 층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몇 층 정도로 봐야 돼? 몇 m를 한 층으로 보니까. 그럼 4니까 3, 10이잖아요. 몇 층으로 본다? 3층으로 본다요. 그래서 한 12m 정도 되면 3층 건물이겠구나. 이 정도로 봐라. 법에서 정해준 거예요. 층의 구분이 이렇게 될 때.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아파트 보면 이렇게 생긴 아파트 있어요. 여기 4층이고 여기 6층이고 여기 8층이야. 이렇게 생긴 아파트 본 적 있으시죠? 계단식으로 된 거. 그럼 제가 여기 살아요. 제가 여기 살아. 여기 살아. 그럼 나 몇 층 건물에 사는 거예요? 6층 건물에 사는 거예요? 8층 건물에 사는 거? 뭐 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법에서. 원래 몇 층 짓고 싶었는지 보세요. 1조 제한 걸린 거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짓고 싶었겠죠. 싶었는데 1조 제한이 걸리니까 못 올라간 거예요. 그럼 가장 많은 층하고 중간층 중에서 가중평균으로 하는 게 맞겠냐? 낮은 층으로 하는 게 낫냐? 높은 층으로 하는 게 낫겠냐? 일반적으로 보면 가중평균으로 보이잖아. 그럼 얘는 6층 건물이라고 웃기죠? 안 되겠다. 그럼 가장 많은 층을 층이라고 하고 얘는 8층 건물에 8층 라인. 얘는 8층 건물에 6층 라인. 얘는 8층 건물에 몇 층 라인? 4층 라인. 그럼 층이 많은 층을 뭐로 보겠다? 층수로 보겠다. 해서 다층을 층으로 본다고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층수 관련돼서 나오는 지문들인데 2번부터 봐보세요.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상에 5층이 있고 지하 2층이 있습니다. 이 건물 7층이라면 안 되죠. 지하는 층수에 산입하지. 그럼 얘 몇 층 건물이에요? 5층 건물이에요. 3번. 층수가 다를 때 가장 뭐한 층? 많은 층을 뭐로 한다? 층수로 한다.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는 9층, 7층, 6층이 섞여 있대. 5층이. 그럼 가장 많은 층이 뭐예요? 얘 몇 층 건물이에요? 9층. 많은 층을 층수로 본다고 법에서 정하고 이제 저 건물은 9층 건물인데 여기 5층 라인에 들어있는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겠대요. 그 다음에 4번.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 자, 아까 명확하지 않으면 몇 메타마다 4m마다 하나 층으로 계산한다 해서 시험 문제를 낼 때에는 뭐 20m를 줬어요. 몇 층 건물로 계산하시면 돼? 층의 구분이 안 되니까 층의 구분이 없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20m면은 4, 5, 20이니까 5층 정도로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그거랑 이제 1번은 건축 면적, 바다 면적, 주택법을 배워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체크만 해놨다가 제 건축법 이론 시간에 자세하게 계산 같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높이 산정. 높이 산정할 때 보세요. 자, 여기. 자, 몇 층 건물이죠, 현재? 2층 건물이에요. 2층 건물인데 얘가 지금 바닥에 여기 이렇게 해서 서 있어요. 네, 위로 올라가는데 얘도 서 있어 여기. 서 있어. 그러면 얘 몇 층에 있는 애예요? 2층에. 얘 몇 층에 있는 애? 그럼 1층 높이가 얼마인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1층 높이가 얼마야? 그걸 층고라고 불러요. 층고. 야, 그러면 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의 높이를 반자 높이라고 그래요. 반자 높이. 반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천정이라고 그래요. 반자 높이라는 게 있고 층 높이라는 게 있어요. 당연히 어느 게 더 큰 거예요? 층고가 커야죠. 그럼 얘가 바닥을 갖고 있는 이 바닥 윗면에서 위층 바닥 윗면까지 이걸 층고라고 해요. 뭐라 부른다고? 층고. 그래서 여기 지금 바닥 있죠. 위층 올라가면 바닥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래층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 윗이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부르고요? 층고. 근데 내가 지금 현재 여기 바닥에 있는데 여기 전선 지나가는 거를 가려놨잖아요. 가릴 반자 써서 반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이걸 천정이라고 하고 반자 높이는 뭐예요? 바닥에서 어디까지? 반자까지 높이야. 반자 높이가 뭐예요? 바닥에서 반자까지 높이야. 이 시험 내겠어요? 안 내겠지. 그냥 바닥에서 반자까지. 그걸 다른 말로 우리 천정 높이라고 한다. 근데 이 건물의 높이가 궁금한 거예요. 그럼 항상 어디가 기준이 돼야 되지? 기준이 아까 지로 시작했는데 지표면에서 건물의 끄트머리 상단이라고 있어요. 끄트머리 여기 상단까지 이걸 높이라고 합니다. 이걸 하이트, H, 하이트 높이라고 그래요. 어디서 어디까지?
지표면에서 어디까지? 상단. 1번 보세요. 건축물의 높이란 지표면에서 건축물의 어디까지? 상단까지 높이라고 해요. 근데 처마 높이가 좀 헷갈리는 게 여기 봐봐요. 처마 끄트머리가 있는데 이걸 A라고 스몰 A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기둥의 끄트머리 여기 스몰 B라고 할게요. 여기서 이거 좀 어렵긴 한데 일단은 처마 높이가 어디까지일까? A일까요? B일까요? 처마의 높이. 처마가 뭔지는 알죠? 비바람 막고 해서 만약에 이게 없으면 물 집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비 내리면 물 여기서 떨어지라고 해놓은 거 처마. 그래서 한 1m 정도 튀어나와 있는 거. 그럼 처마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높이가 되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높이가 되죠. 그럼 이건 움직이는 거잖아. 안 되겠다. 그러면 처마를 받치는 기둥이나 벽의 윗부분까지를 뭐라고 그래? 처마 높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마 높이는 B를 말하는 거예요. A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 2번 보세요. 지표면에서 건축물의 지붕 틀 또는 벽이나 깔돌이 같은 거 있을 거예요. 기둥의 어디까지? 상단. 이 벽의 끄트머리 상단. 이 기둥의 끄트머리 상단. 그러니까 얘를 받치고 있는 벽이나 기둥의 상단까지를 뭐라고 하는데? 처마. 그리고 밑에 반자 높이는 방의 바닥에서 어디까지? 반자까지, 천정까지 높이에요. 이거 누가 내겠어요, 이거? 뒤에 높이면 요 4번이 아셔야 돼요. 제가 아까 층고 그러면 윗이라 했어요? 아라고 그랬어요? 방의 바닥 구조체의 뭔 면이에요? 윗면. 위층 바닥 구조체의 윗면. 그래서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 윗인데 시험에 윗아로 나왔었어요. 위, 아래, 윗, 아래 그러잖아요. 윗으로 기억해요. 뭐라고요? 윗. 그 다음에 5번에 승강기 탑도 이게 아까 전에 옥상에 관련된 거라 주택법하고 연결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기본 이론 할 때 할 겁니다. 이하 기초과정에서 생략한다. 왜 생략했냐면 어려워서 생략한 게 아니라 건축법을 용어 정리까지 했는데 전체적인 개념만 잡으면 되니까 기초과정에 충분히 뭐 뒷부분까지 쓸 필요 없다 해서 뺐어요. 그럼 지금까지 한 게 무슨 법 한 거죠? 제 건축법 한 거예요. 근데 지금 파트 6 보시니까 뭐로 바뀌었네? 그럼 이제 주택법은 뭐에 대한 거를 규제하겠다는 뜻이에요? 주택에 대한 거. 근데 건축법에도 주택이 있었네? 있었어요. 주택도 건축물이니까. 주택, 지붕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럼 뭐예요? 건축물. 건축물인데 그 중에 주택만 끄집어서 내서 만든 거라 특별법 형태를 갖춥니다. 기존의 건축법 적용을 받다가 이러한 규정이 생길 때 니네는 일로 와라 해서 빼서 주택법으로 가요. 근데 그걸 나눌 때 양으로 나눴어요. 양으로. 한 번에 짓는 숫자를 30개 이상 지면 이 법으로 와라 해서 거의 주택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1972년도에 만들어질 때 주택건설 촉진법이었었어요. 주택을 대규모로 건설을 촉진해서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건설을 해주자. 그래서 옛날에 주택건설 촉진법이었다가 건설만 하는 게 아니다. 관리도 해야 된다 해서 주택법 바뀌면서 현재 1장부터 5장까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장은 용어 정의로 되어 있고 2장이 이제 건설하는 사람이 따른 사업 주체, 3장이 주택의 건설 절차, 그리고 이제 공급 파트 제한, 자금인데 뒤로 한 장 넘겨보세요. 248. 주택법은 용어 정의가 100%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 도시개발법은 용어 정의가 안 나와요 시험에. 근데 주택법은 용어 정의가 100% 나와. 그럼 100% 나오면 무조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많이 나올 때는 3문제도 나왔어요. 용어 정리만 3문제 냈으면 용어 정리만 해도 뒤에 안 봐도 되잖아. 우리 목표는 주택법이 7문제 나오거든요. 7문제 중에서 3문제면 뭐 40%가 넘게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용어 정리를 일단은 좀 자세하게 해두고 그 다음에 건설 절차 파트 좀 보고 공급 파트에서 분양가 상한제랑 투기과열지구 정도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금 파트 보는 거예요. 일단 용어 정리 중에 거의 용어 정리 첫 번째가 뭐가 나와야 돼요? 주택법이니까. 주택이 나와야지. 주택이 뭐야? 이거부터 해야지. 주택. 이거부터 할까? 지난주에 건축법 할 때 건축법에서 건물 짓는 사람을 뭐라 불렀었죠? 건축물 짓는 사람을 건축주라고 그랬어요. 건축주가 제가 일단 제일 먼저 뭐를 매입을 하고 땅을 매입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저 땅에다가 내가 다가구 주택을 짓겠다, 다중주택을 짓겠다. 내가 못 그려서 그림 그리는 사람을 설계자, 시공하는 사람 시공자, 공사 도면대로 공사하는지 감시하는 자 감시자.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한 다음에
설계도면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무슨 신청했었냐면 무슨 신청? 건축은 건축 허가라고 그러지 건축 신고가 원칙이 아닙니다.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권자가 동네에 있는 분들이었죠. 그래서 동네 시군구인데 특별자치도랑 특별자치시는 그 밑에 구가 없어요. 군구가.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군구청장한테 허가 받아라. 단 21층 이상으로 규모가 커지면 이건 특별시, 광역시는 직접 하게 하겠다. 절대 도지사는 허가권자에 없다. 그거는 일단 기본이기 때문에 권한자는 나중에 전화 외울 거예요. 암기는 나중에 다 하면 돼. 근데 이게 이해가 돼야지 그 다음에 하죠. 그럼 일단 허가권자 찾아갔더니 허가해줬네요. 이게 몇 년 안에 착수하라고. 안 하면 반드시 취소한댔죠. 공장의 경우는 몇 년 주겠다. 여기 아까 그거였잖아요. 3년. 그 다음에 공사에 착공 들어가요. 착공한 다음에 착공 신고할 때 모든 서류 다 제출하는 겁니다. 공사 직접 하는 거를 시공해요. 시공해서 저 쓸게요 라고 물어보는 거를 저 사용해도 됩니까? 라고 사용 뭐라고 했지? 승인. 건승을 빈다고 그랬죠. 건승. 건축법은 사용? 승인. 사용 승인 받고 이제 건축물 대장에 기재하면 건축물 대장이 나왔으니까 최초라는 등기 무슨 등기요? 보존. 건축물에 따른 소유권 보존 등기 하고 그 다음에 유지 관리 하다가 철거나 멸실은 나중에 차후에 건축물 관리법으로 이관이 될 거다. 여기서 유지 관리 가면 돼. 근데 내가 들어가서 살 거면 내가 들어가서 살면 되죠. 근데 내가 팔고 싶어. 그러면 요거 착공 들어왔을 때 팔아요? 시공했을 때 팔아요? 허가 받았을 때 팔아요? 건축법에서 주택을 내가 한 채를 줬어. 언제 팔지? 주택을? 사용 승인 받고 뭐 하고? 보존 등기 해야지 팔지. 등기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니까. 무슨 등기 한다고 그래? 보존 등기 한 후에 매매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등기법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등기 절차는 등기 절차법이잖아요. 절차법이니까 등기법은 절차법이에요. 그럼 등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순서가 나오겠지. 그래도 순서에다 살 붙이는 거예요. 근데 얘는 분양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10채를 줬어. 10채를 지면 선분양 한다는 얘기예요? 후분양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짓는데 10개의 아파트를 짓을 수도 있고요. 500세대 질 수도 있잖아. 근데 법에서는 여기 건축법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30개 이상이 돼버리면 주택법으로 가라고 돼 있어요. 몇 개 이상 지면? 얘가 10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10개면 무슨 법에서? 그럼 건축주가 지금 이거 분양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분양하겠다 그러면 선분양했어야지 후분양했어야 돼. 등기가 돼야지 하니까 후분양이잖아요. 예, 후분양이에요. 후분양이에요. 후분양. 근데 30개 이상 만약에 내가 2000세대를 짓겠다. 2000세대의 주택을 짓겠다 그랬으면 몇 개 이상인데? 그러면 이거는 주택법을 오라는 뜻이에요. 몇 개 이상이니까. 그럼 주택법에서 뭐만 규제하겠다는 거네? 뭐만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주택만 규제하겠다는 거야. 그럼 건축물의 종류가 445개 정도 있어요. 445개 있는데 그 안에 주택이 몇 개가 있을 것 같아, 종류가? 크게 분류하면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있어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여기도 주택이 있는데 여기도 주택 있잖아요. 나중에 뭐 무슨 법을 적용할 거야 헷갈릴 거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주겠다. 29개까지는 어느 법에서 져라? 건축법. 이게 30개 되는 순간 내려와. 너 일로 와. 이 무슨 법 적용을 받아서? 그럼 얘는 대규모로 건설을 해야 하는 거예요? 건축을 하는 거예요? 대규모로? 건설한다고 그래. 건축이란 말 안 써요, 이제부터. 그럼 30개 이상을 대규모로 건설했으면은 이 건설한 걸 가지고 자기가 들어가 사는 게 아니죠. 2000세대를 사람들한테 줘야 돼요. 빌려주거나 팔아야 돼. 빌려주는 거는 이제 뭐예요? 임대. 파는 거를 분양. 그래서 건설하는 사람은 공급한다라고 해요. 우리는 이걸 사는 사람은 뭘 받는다고 그러고 분양받는다고 그래.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급이란 말 줄 쓰고 우리는 뭐 받는다고? 분양. 우리는 분양 면적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얘네는 분양 면적이 안 하고 얘는 공급 면적이라고 그래요. 공급하는 사람은 공급 면적이라고 그러고 우리 분양 받잖아. 아파트 30평을 분양받는다 그러면 건설회사는 30평의 공급 면적, 30평의 공급 면적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분양 면적 30평이라고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급 면적하고 무슨 면적 같은 말이에요? 분양 면적 같은 말인데 이 법에서는 대규모로 건설해서 공급을 하겠다. 공급을 하는데 두 가지. 빌려주는 거를 임대, 파는 거를 그냥 나눠서 양도하겠다는 얘기지. 예. 그러면 임대는 임대주택법이 따로 있어요. 이 주택법에는 뭐가 있을 리가 없네. 임대에 관한 게 없어요, 내용이. 그냥 임대가 뭐야 이런 정의만 있고 임대주택법이 따로 있는데 여기서 규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만 남았네? 분양이야. 근데 지금 몇 세대를?
이걸 다 짓고 나서 팔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 그동안.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일단 대지만 먼저 사요. 대지만 먼저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미리 팔아서 계약금을 받아서 공사 대금으로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못 살 때 우리. 그래서 이분은 대규모로 건설해서 공급해서 파는 거죠. 얘는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얘는 사업주라고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사업주라고 했더니 무슨 술집 주인 같잖아. 사업주 그러면 술집 주인 같지 않아요? 이렇게 반응 이럴 거예요 자꾸. 사업주 술집 주인 같잖아. 그래서 뒤에다가 채했어요. 채. 사업주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이다 이 뜻이지. 한 개, 두 개 짓는 자식들이 아니에요. 2000세대 지시는 분이에요. 위대한 분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주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주체. 그래서 앞으로 몇 개 이상 지시면 이제 사업주체라고 표현하겠대요. 건축주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부르고? 사업주체가 그럼 너 어떻게 사업할 건지 계획 갖고 와봐라. 해서 사업계획 작성해서 승인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사업계획 승인. 원래는 무슨 말이 이거 똑같이 써버리면 건축법을 받았는지 주택법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공사에 착공하는데 양이 많아요 저걸. 그래서 2년을 아니라 5년 주는 거예요. 뭐 외울 것도 아니고 원래 2년인데 야, 주택법은 양이 많잖아. 착공 5년 안에 들어가. 바꿔줬다는 거야. 둘 다 부득이하면 연장해서 몇 년? 1년인데 얘는 반드시 취소인데 얘는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취소는 별도로 나중에 저랑 외울 겁니다. 착공한 다음에 공사 들어왔어. 시공한 다음에 다 끝나면 뭐 받으면 되냐면 사용 승인인데 똑같은 말 쓰면 무슨 법 받았는지 헷갈리죠. 얘는 검사라고 하자. 그래서 죽은 시체 뭐라고 그랬죠? 주검. 주택법은 검사라고 그래. 주검. 못 알아듣네. 주검. 주택법은 뭐라고? 검사. 사용 검사란 말 써. 똑같은 말 안 쓴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얘도 이제 검사 받았으니까 처음에 하는 그 건축물 대장에 기재하고 소유권 보전 등기 하겠죠. 누구 이름으로 하겠네? 사업주체 이름으로 해. 쟤는 건축주 이름으로 했고 얘는 사업주체 이름으로 보전 등기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전 등기를 위해서 유지 관리하고 이전 등기 하면 되는데 얘는 분양을 하는데 2000세대를 분양하면서 다 짓고 분양하려면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라 안 되겠다. 그러면 2000세대를 미리 분양하자. 그럼 미리 분양하려면 우리나라 되게 웃긴 나라예요. 전 세계 그 어디에도 없어요 이런 게.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팔 수 있는 나라예요. 건설하기 딱 좋은 나라지. 예. 하다가 중간에 부도내면 인생 끝내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했었어요 옛날에. 예. 그래서 사람들이 뭘 보고 믿냐 그랬더니 우리가 이렇게 짓 겁니다 라고 해서 모델을 하나 만들어 놓고 집전화돼서 모델하우스라고 콩글리시를 하나 만들었어요. 모델하우스 그러면 모델이 되는 집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법률 용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주택법에서 견본이 되는 주택이다 해서 견본주택이라고 명칭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델하우스라고 해서 우리 모델하우스 많이 갔었죠. 왜 간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가서 봤는데 뭘 본 거냐면 우리가 건물을 봤어요? 내부를 봤어요? 내부가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라는 도면을 보여주고 마음에 드시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십시오. 대신에 우선순위자들이 있습니다라는 청약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청약제도인데 이 아파트가 예를 들어 현대건설이 질 수도 있고요. 때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질 수도 있고 국가가 질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이 주택을 뭐라고 불러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얘네들이 만든 게 그럼 여기서 이 주택법상 주택의 개념은 두 가지가 나와요. 자금에 따른 분류가 있고 형태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자금에 따라 분류할 때 국민주택입니까? 국민주택이 아닙니까를 구분해놨어요. 옛날에는 국민주택 등 민영주택,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에서 네 종류가 있었는데 딱 지금 듣는 순간 짜증부터 나죠. 어쩌라는 거야, 네 개를 가지고.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이거 너무 복잡하니 국민주택이라는 정의 하나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다 민영합시다. 그래서 현재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 개로만 세분이 돼요. 그럼 얘 뭐에 따른 분류라고 그랬죠? 그럼 공공자금을 받았으면 국가나 지자체가 지었거나 또는 LH라든지 이런 애들이 지었거나 국민을 위해서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자금을 만들었어요. 그걸 우리 무슨 기금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뭐라고 했어요? 주택 자금을 뭐라고 그랬어요? 국민주택 기금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국민주택을 짓기 위한 기금을 마련했으면 이거는 국민이 집 있는 것들을 위해서 집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없는 분들을 위해서 집을 지었어요. 그럼 청약을 가입할 때 집이 없는 사람만 가입하는 청약저축이라는 게 있었어요. 청약저축을 가입한 사람들만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었고 집이 있는 사람들도 없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게 청약예금하고 부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근데 예금은 규모 제한이 없이 민간 규모 그냥 50평, 60평 그냥 한 방에 돈 다 넣으면 받을 수 있는데 부금은 딱 30평 이하만 받을 수 있었어요. 85제곱미터 이하만. 그럼 그 주택을 구분하는데 내가 청약을 가입하긴 했는데 청약 저축인지 예금인지 부금인지 자기 집에 가서 통장 보기 전에 몰라. 사람들이 그래요. 옛날에 저 강의할 때 청약 통장은 다 있으시죠? 했더니 네 그러더라고.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막 들어요. 청약 저축 갖고 계세요? 부금 갖고 있어요? 했더니 청약 저축 갖고 계신 분 했더니 손을 다 들더라고. 그래서 좀 이따 청약 부금 있는 분 했더니 부금인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통장의 종류를 모르는 거야. 예금인지 부금인지 아 이거 안 되겠다. 하나로 통합을 합시다 해서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을 넣어서 국민주택도 받을 수 있고 민영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바꿔버린 거예요. 박근혜 정부 들어왔을 때. 그럼 옛날에는 자금에 따른 분류가 되게 4개로 분류되다가 지금은 몇 개로 분류하는 거예요? 2개로 분류해요. 그럼 이 자금에 따른 분류 시험에 나오겠죠. 예. 그 다음에 이 자금에 따른 분류 건축물이지만 형태에 따라 이게 아파트인지 연립인지 다세대인지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그 구분은 어디 있는 법에 있었는데? 주택법에 있었는데 단독주택 몇 글자예요? 4개 종류 있어요. 그럼 공동주택은 몇 개겠네? 그래서 우리 아파트부터 연립해서 우리 8개의 종류가 있어요. 8개가 그대로 내려오다가 이 8개 중에 분양을 안 하는 게 있네? 이게 분양됐죠? 예를 들어서 고시원이라고 했던 거 말고 공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관이 있어, 공간. 공간이 뭐냐면 공적으로 쓰이는 거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서울특별시의 그 시장으로 제가 나갔는데 제가 집이 한 채 있는데 제가 서울특별시장이 된 거예요. 그럼 서울특별시에서는 일하실 때 편하시라고 집 한 채를 마련해서 드립니다. 경기도지사가 되면 경기도 공관이라고 하고요. 서울특별시 공관이라고 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해요. 그럼 기존에 있던 집을 어떻게 해야 돼? 전세 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재테크 할 줄 아는 사람은. 근데 박원순 시장은 안 들어간 거지. 자기는 공간 안 들어가겠다 해서 그냥 자기 집에서 살잖아. 가끔 가다가 뭐 옥탑방에서 살고 막 그러잖아요. 본 적 없으신가? 네. 청와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청와대 같은 경우는 국가 원수인데 그분이 바깥에 나와서 사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경호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청와대 내에 거처를 만들어 놨어. 그걸 공간이라고 그래요. 자, 청와대 사세요 합니까? 그럼 주택법에서 건드리면 안 되죠. 여기에는 있는데 여기 법은 없는 거예요. 기숙사 101호 사세요. 그럼 샀고요. 기숙사는 분양할 수가 없잖아요. 기숙사는 여기에는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표현이 다르다는 뜻이지. 일단은 어디 법의 분류부터 먼저 보고 건축법상 분류를 먼저 본 다음에 주택법에 왜 없는지만 알면 되잖아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공간하고 기숙사는 없겠구나라고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지. 그걸 앞글자 따서 외울 필요도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거. 당연한 거예요. 실무를 전 이제 얘는 실무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위한 것보다는 당연히 실무에서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한 다음에 시험에도 그냥 소용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실무에서 다시 쓸 건데. 그러면 이제 하나 해볼까? 그럼 대규모로 주택을 건설하는 사람을 뭐라 부르고? 얘는 뭐라 불러요? 건축주. 그럼 되겠어요. 자, 제가 집을 짓는데 32개를 짓 겁니다. 난 뭐예요? 사업주체예요. 12개 지면 건축주예요. 그것만 다른 거야. 몇 개가 기준입니다? 30개. 그럼 30개 이상 지시는 분은 어느 법으로 가셔서 주택법상 뭐가 되셔서 사업주체 사업계 승인을 받은 절차로 가야 된다 이 뜻인 거예요. 이해된 거죠? 오른손 잠깐만 올려보세요. 왼손. 사업주체. 제가 이렇게 하면 무슨 주체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주체. 몇 개 이상? 30개 이상. 지금 제가 손 딱 넣는 순간 무슨 법이다?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뭐 받아서?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건축하고 나서 마지막에 건설 다 하고 나서 뭐 받아요? 사용검사. 예를 들어서 지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사용검사 받은 후 20년이 지나 리모델링을 하고자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택법 문제예요. 얘는. 보자마자 사용검사라고 썼는데 사용승인이 아니라 무슨 단어 썼어요? 근데 또 주택법이랑 헷갈리고 있으면 안 되죠. 얘 보자마자 건축법 문제가 아니라 주택법 문제구나. 주택법상 기준으로 풀어야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나중에 하면 얘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 법이 있는지 저 법이 있는지. 그래서 구분할 때 보세요. 건축법은 몇 개 미만일 때 그럼 건축주가 뭐 받아서 200년 안에 착공하고요. 그럼 시공한 다음에 감리 다 끝나서 사용 뭐 받아요? 승인받아. 이 순서예요. 근데 주택법은 몇 개 이상으로 그럼 너는 사업 주체가 돼서 5년 안에 착공하면 되죠. 사업계획 승인 받은 후에 5년 안에 착공하시고
시공감리 다 끝나고 나서 쓸게요 라고 하는 거 사용 검사. 그럼 어느 법이 훨씬 더 센 법이냐라고 할 때 자 2000세대가 센 거예요? 12개가 센 거예요? 그럼 이 주택법에서 받은 거는 건축법상 다 받은 걸 간주해버려요. 그럼 여기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근데 얘는 건축물이야. 뭐 건축물은 원래 허가 받아야 되잖아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허가 받은 걸로 의제하면 돼. 의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허가 받아놓고 사업계획 승인 의제시킬 수는 없잖아요. 12개 허가 받아놓고 사업계획 승인 받은 걸 의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의제가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으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택돔 소리 하는 거예요. 예. 어느 법이 더 센 법인데 지금. 예. 그러니까 거꾸로는 안 된다고만 기억하세요. 여기서 사용검사 받았습니다. 사용 승인을 또 받을 필요가 없죠. 여기서는 사용검사 받았으니까 사용 승인 받은 걸로 보겠다. 그리고 얘 날짜도 달라. 얘 양이 적죠. 그러니까 얘 몇 년 주고요? 얘 착공이 몇 년? 5년. 사용검사 사용 승인 신청할 때 얘가 확인하는 시간이 7일인데 얘는 양이 많지 않습니까? 당연히 날짜가 많아야죠. 그래서 일주일하고 보름 차이예요. 며칠이에요? 7일. 7일 안에 검사하고 합격하면 교부한다. 얘는 며칠이에요? 15일 안에 검사하고 합격하면 교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권한자도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높아야지. 여기 시군구였었습니까? 시도의사로 바뀌어요. 시도의사한테 가라. 내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려면 29개 지면 시군구에서 끝낼 수 있어. 30개 지면 어느 법 가야 돼? 주택법 가야 되니까 시군구 구청이 아니라 특별시청 들어야 돼요. 서울특별시청 가야 돼.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아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이 아까 얘 어떤 분야 한다고 그랬죠? 후분양이에요? 선분양이에요? 그럼 얘는 건축법은 분양 방식이 전봇대 분양이라고 그래요. 전봇대 분양 아세요? 전봇대에다가 이제 판때기 딱 걸어놓고 연립주택 분양해놓고 이보다 더 좋은 주택은 없다. 30평 5천만 원에 내 집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봤어요? 걔는 무슨 법 적용받은 거예요? 건축법 적용받은 거예요. 근데 주택법은 법에서 뭐라고 내냐면 선분양이라고 후분양이라고. 그러면 선분양 하는데 착공도 안 들어가는데 분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착공계를 내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견본주택에서 청약저축을 받아요. 입주자 저축을 받아서 청약 순위 등에 따르는데 1순위, 2순위, 3순위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청약저축이라는 걸 가입하면 매달 한 번도 안 빠지고 24개월을 냈어요. 24개월 납입을 하면 1순위가 돼요. 근데 6개월에서 24개월 2순위라고 그래요. 6개월 미만은 뭐예요? 3순위라고 그래요. 그럼 몇 순위가 일단 돼야 돼요? 근데 1순위 청약자가 10,000명이 왔는데 2,000세대 분양한대요. 그럼 나머지 2순위, 3순위 끝난 거죠. 그럼 10,000명 중에 2,000명을 끊어야 돼. 그러면 순위 등에 따르는데 너무 많으면 동순위가 많으면 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약 추첨이라고 그러지. 청약 그래서 당첨됐다고 그러잖아요. 미분양되면은 넣은 사람들은 다 되는 거고. 그런 순서를 하는데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한 거예요. 분양했는데 그럼 공사 기간 동안 잔금 치르기 전까지 뭐가 나오겠네? 중도금 나오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1차부터 6차까지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1차, 6차 분양하는 회사가 있고 여기는 계약금만 내고 나중에 등기할 때 내라는 거야. 뭐 받으실래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현대건설은 3억짜리 아파트를 그냥 10% 계약금만 내고 나머지 10%면 얼마죠? 3억에 10%면? 3천. 2억 7천만 원 잔금 치를 때 대출로 하면 되잖아. 근데 어떤 회사는 계약금 그 다음에 중도금 10%에서 60%를 받고 마지막에 잔금 치를 때 그 뭐야 예를 들어서 80%를 다 받겠다. 70%를 다 받겠다. 돈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도금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게 좋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양이 안 되니까 중도금 이런 걸 없애버리고 뭐 예를 들어서 대출도 미리 해주고 막 이래요. 뭐 그런 제도를 쟤네들이 바꾼 거지. 그런데 일단 얘는 선분양이라 후분양이라 선분양이에요. 선분양이라 청약을 또 받아야 되죠. 내가 그러면 29세대 분양하실래요? 30세대 분양하실래요? 마음 편한 게 뭐예요? 29세대가 편해? 30세대가 편해? 다시 할게요. 29세대를 지면 건축법을 받죠. 동네 구청 가서 지어서 그냥 후분양, 선분양하면 수분양? 후분양하면 돼. 그냥 선착순으로 그냥 팔면 돼요. 근데 30세대 짓는 순간 어느 법으로 가요? 이제 시도에 들어야 됩니다. 시도 가서 입주자 모집할게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받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고 견본주택을 지어야 되고 청약을 받아야 돼. 어떻게 하실래? 29개 질래요? 30개 지실래? 그러니까 건축법 가서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이게 30개가 기준이 아니라 옛날에 이게 20개가 기준이었어요. 19세대까지는 이거고 20세대는 일로 왔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19세대 지실래요? 20세대 지실래요? 19세대 질 거죠. 나도 19세대 질 거야. 그래서 여러 동 지어서 팔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세대 수가 18세대, 19세대예요. 연립 다세대 보면 다 19세대잖아. 집은 안 사봤을 수도 있지만 사다 보면 거의 다 18세대, 19세대였었어요. 무슨 법을 적용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안 되겠다. 이거 좀 소형주택이 요즘에 1인, 2인 가구 많은데 사람들이 지려고 그랬는데 20세대 이상을 지어야 되는데 야 이거 19세대 걸리니까 주택법을 가는 거예요. 많이 지라고 했는데 많이 질 수 없게끔 만들어 놨으니 이 기준을 야 20개 하지 말고 몇 개로 바꿔라. 30개로 바뀐 지 지금 5년, 6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20세대가 기준이었다가 지금은 몇 세대다? 3세대. 그럼 이제부터 몇 개 이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슨 법으로 간다? 주택법. 그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럼 그 상태에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에 대한 분류할 줄 아셔야지. 주택에 대한 분류가 돼 있어야 돼. 내 머릿속에. 그럼 어디서부터 분류를 해야 되네? 주택법상부터 해야 돼? 건축법상부터 해야 돼? 건축법상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주택법을 어떻게 분류하냐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왜? 얘는 일반법이고 얘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률의 그건데 여기는 특별하게 요거를 뺐구나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법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주택법이지만 제 건축법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분류가 보니까 단독주택하고 뭐로 나눠놨네. 그래서 아까 건축법상 분류부터 할게요. 단독주택 몇 개? 그래서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저 네 가지를 한꺼번에 부를 때 단독주택이라고 그래요. 건축법 분류상에. 그리고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건축법에서는 이렇게 불러요. 근데 분양 안 하는 게 뭐하고? 뭐하고? 그럼 얘는 주택법상에서 부르지 않겠죠. 그 정도만 일단 감을 잡고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헷갈려 하는 게 이게 뭐죠? 다의 뜻이 뭐야? 많다. 여기 보면 다중, 다가구, 다세대 이렇게 나와요. 이제 세 개 딱 나오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 다중주택은 뭐고, 다가구는 또 뭐고, 다세대는 또 뭐야? 일단 이걸 분류를 해놨을 때 만들 이유가 있었을 텐데 저 다자를 안 쓰고 다른 걸 썼으면 헷갈릴 일이 없지만 다자 들어가면 머릿속에 헷갈려요. 민법 공부할 때 피자 들어가면 짜증나죠. 피담보 채권 피자 들어가면 있잖아. 가등기담보 들어가는 거. 공부를 했어야 짜증이 나면 나중에 하면 짜증나. 피자 나오고 가짜 나오고 그러면 그 말 갖고 막 그래요. 근데 얘도 다자가 벌써 세 개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거 구분 어떻게 할 거냐. 사진으로 한번 보면 끝나는 거야. 딱 보고 저거 다가구야? 이제부터 다가구는 뭐다? 그림으로 기억해 두면 되는 걸 단어로 외우려고 하니까 오래 안 가는 거예요. 사진 한번 딱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맨날 돌아다니면서 보던 건물들이야. 근데 바깥에서 구분하라고 그러면 구분을 못 해요. 왜? 법에 어떻게 구분하라고 돼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가구하고 다세대는 외관이 거의 비슷해요. 다가구 다세대는. 근데 연립하고 다세대도 되게 비슷해. 근데 아파트도 비슷하게 하는데 아파트는 너무 달라. 확연히 달라요. 그러니까 정의를 만들 때 기준만 정확히 아시면 돼. 간단하게 일단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 이거 주택 분류하기 전에 지금 현재 무슨 법 하고 있었죠? 주택법에서 주택을 바라볼 때 주택을 지었어요. 이게 만약에 100세대인데 얘가 801호 801호를 내가 뭘 받는 거죠? 분양을 받는 거. 이 사람은 분양을 하는 거고 사업 주체는 뭐 한다고 그러고 공급한다고 그러고 우리는 뭐 받는다고 그러고 분양 받는다고 해서 분양이라는 말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 물어봐야지. 나는 토지를 사본 적이 있다. 들어보실래요? 난 땅을 사본 적이 있다. 그게 더 괜찮아. 한 명밖에 없어. 2명, 3명? 나는 아파트를 사본 적이 있다. 지금 100명이 넘었어요. 자, 100명이 넘었어. 아까 땅 사본 사람 몇 명? 3명. 아파트 산 사람은 100명. 잘 보세요. 801호 살 때 이 건물만 사는 거죠. 다시 내가 묻는 말 대답만 해요. 801호 살 때 건물만 샀잖아. 진짜로? 건물만 사요? 대지 지분도 같이 사요? 땅도 산 거죠? 다시 물어볼게요. 토지 사본 적 있다. 토지 사본 적 있다. 아파트 사면서 토지 안 산 사람 있어요? 다 샀잖아. 근데 내 머릿속에 건물 샀다고 생각하지 지분 샀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주택법에서 틀리는 거야. 주택법은 건물만 주택으로 보지 않고 땅까지 주택으로 봐요. 분양을 하는 거니까. 뭐도 분양을 해야 돼?
돼지까지. 그래서 여기 아빠, 엄마, 아들, 딸 있어. 아빠가 지금 보통 우리 세대에 있을 때 세대 구성원이 몇 명이네요? 아빠, 엄마, 아들, 딸이라고 할게요. A, B, C, D가. 그럼 아빠가 세대의 주인이에요? B, 엄마가 세대의 주인이에요? 거의 대부분 누가 하죠? 아빠 위주로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왔잖아요. 이 사람은 세대 주죠. 세대 구성원이죠.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 공간에서 아빠는 여기서 누워서 TV 보시고 엄마는 여기서 음식 하시고 C는 여기서 공부하죠. 갑자기 F라는 애가 들어왔어. 거실에서 TV 보면 가만 놔둡니까? F 내보내야죠. 세대 구성원이 독립돼서 써야 되잖아. 독립이라는 말 써요. 독립이라는 건 이 안에서 먹고 씻고 자고가 되면 독립이 됐다고 하거든요. 대한독립 만세 자주권을 가져왔을 때 똑같아요. 먹고 오면 뭐가 있어야 부엌, 씻고 오면 뭐가 있어야 돼? 화장실을 법에서는 욕실이라고 그래요. 자고는 뭐예요? 그럼 방하고 욕실하고 부엌이 있어야 독립이 됐다고 그래서 이게 거래 단위가 되는 거예요. 거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만 있고 욕실만 있는데 부엌은 없어. 그걸 사고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집은 방하고 부엌만 있대, 그 욕실만 있대.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단위가 안 돼요. 뭐가 돼야? 부엌도 있어야 거래 단위가 되죠. 그래서 공동주택을 보면 무조건 다 뭐가 들어있냐면 딱 문 열자마자 뭐부터 있고? 방.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부엌.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욕실. 거래가 단위 돼. 근데 문을 열었는데 방만 있고 욕실만 있어요. 이거 다중주택이거든요. 그럼 그 101호만 팔 수 있어요? 그럼 걔는 팔 수가 없어요. 그냥 방만 있는 거라. 그럼 하나의 단독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방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한 명 월세 받으면서 사는 주택의 대표적인 고시원 같은 게 뭐예요? 다중주택이에요. 그럼 걔는 주인이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소유권이 단독으로 있는 거네. 그럼 단독으로 있으니까 무슨 주택이라고 해야 돼? 단독주택이에요.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다중주택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써놨네? 가구인데 여기는 뭐예요? 세대. 그럼 가구라는 건 한 가구죠? 한 세대 같은 말입니다. 네, 가구가 한 집에 들어가 살긴 사는데 얘는 독립이 됐어요. 독립이 됐는데 월세를 내고 임대를 받고 사는 거야. 그럼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데? 주인한테 있는데 내가 월세를 내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이 한 사람한테 있으니까 얘도 무슨 주택이에요? 단독주택이에요. 근데 얘는 세대라고 돼 있죠. 구분 지었는데 소유권을 따로따로 갖고 있어요. 구분 소유권을 갖고 있는 집합의 건물이야. 그럼 뭐라고 그래? 다세대. 얘는 무슨 주택이 되겠네? 그러니까 얘는 구조 형태에 따라 분류를 하는데 보통 1인이 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뭐라고 하고? 구분하여 가지면 공동주택이에요. 그럼 다세대하고 다가구는 거의 외관이 비슷한데 한 사람 꼴로 돼 있으면 뭐예요? 다가구. 소유권이 여러 개로 구분되어 있으면 다세대예요. 근데 그거 구분한 다음에 어떻게 지으라고 했는지 봐야지 저 뜻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여기 뒤에 것만 외워봤자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라고. 다가구 다세대 외워봤자 의미 없고요. 그냥 다가구는 한 사람의 소유권, 다세대는 구분 소유권을 갖고 있으니까 얘는 공동으로 가겠구나. 그래서 다가구랑 다세대를 헷갈리지 않으시면 돼. 다중은 헷갈릴 일이 없어요. 무리중자 썼잖아. 한 명이 여러 명이 들어가 사는 거예요. 방 하나만 있는 거야. 독립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 안 돼. 그럼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방에? 부엌이 없으니까 공동치사로 돼 있겠네. 그래서 얘는 바닥면 잡기가 330 이하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독립되지 않아야 돼요. 독립되지 않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다. 부엌이 없어요. 부엌이 어디로 돼 있냐면 공동치사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3계층 이하로 지어야 되는데 얘도 3계층 이하고 얘도 3계층 이하인데 얘는 얼마나? 규모가 차이 나는구나. 330이면 몇 평이죠? 100평. 660이면. 그럼 규모가 어느 게 좀 더 큰 거예요? 다가구 좀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다중주택이 2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다중주택이 2배인데 쟤는 가구 구성원이 살잖아요. 그럼 가구가 사는데 독립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죠. 그럼 독립이 되니까 얘는 욕실하고 부엌하고 방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요 단어로 구분하는 거예요. 요 단어로. 독립이 됐냐 안 됐냐. 독립이 안 되면 뭘로 가고요? 다중. 독립이 안 되면 다가구인데 규모를 얼마까지? 왜 여러 명이 사니까 규모를 200평까지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100평하고 200평 기준 잡은 거예요. 100평이 면적으로 따지면 330제곱미터. 그거 아시는 거죠? 첫날 했잖아. 제곱미터 평으로 환산하는 거. 다시 할 거야. 다시 할게요. 어차피 기초 강의 하는데 뭐 얼마나 많은 걸 바라겠습니까? 330제곱미터가 100평, 660제곱미터 200평이에요. 어느 게 좀 더 크겠네요? 다가구가 크다, 다중이 크다?
다가 큰 이유는 여러 가구가 사는데 컸어야죠. 그죠? 다중 1인 가구니까 100평 이내로 져라. 근데 둘 다 층수는 몇 개 층? 결론은 이제 내가 구분할 때 이건 소유권이 다 누구한테? 한 사람한테 있어요? 여러 사람한테 있어요? 그래서 단독주택이 된 거야. 예. 근데 다세대 같은 경우는 얘랑 비슷하긴 해요. 다가구랑. 근데 얘는 몇 개 층이야고? 얘는 근데 몇 개 층이야네? 근데 바닥면적 660 이하는 똑같죠? 그러면 다가구하고 다세대는 외관으로 구분하면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충수로 구분해도 안 되고 뭘 뜯어봐야 돼? 등기부를 뜯었는데 한 사람으로 돼 있으면 다가구예요. 여러 사람으로 돼 있으면 다세대예요. 그렇게 구분하는 거다. 그 다음에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구분을 해야지. 따라해봐. 다가구, 다가구, 다가구. 다 혼자 다 갖고 있는 거야. 혼자 뭐 하라고? 다 갖고 있어. 다 갖고 있으니까 무슨 주택? 단독주택. 단독주택이고 다세대는 여러 세대가 구분해서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무슨 주택이라고 가요? 공동택. 그럼 이제 연습하는 거 별거 아닙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에서 독중가공이라고 하거든요. 따라해봐. 독중가공. 저거를 왜 저렇게 구분하냐면 일단 정의 한번 들어둔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빨리 풀려고. 앞글자 따는 게 아니라 얘는 앞글자 따면은 헷갈려요. 단다, 가공 이렇게 외우시는 분도 있고 뒷글자 따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요즘 해보니까 독중가공이 제일 오래 가더라고요. 독중가공, 단독, 다중, 다가구 뭐야? 공간. 그리고 여기 얘는 앞글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연, 세, 기라고 하거든요. 아가 뭐야?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예요. 근데 여기 다세대하고 다가구는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 게 다세대는 무슨 주택이 들어가 있고 다가구는 단독. 왜? 혼자 다 갖고 있으니까 단독을 갖다. 그 다음에 요 정의 구분한 다음에 문제 풀어보면 이렇게 푸는 거구나만 알면 돼요. 여기 정의 한번 보고 시작. 248페이지에 맨 위에 보시면 주택이 뭐예요? 했더니 맨 위에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 자 거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 된이라고 됐어요?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됐는데 그 중에 건축물로 뭐를 포함해서 우리가 집을 살 때 집만 산다 땅도 산다 그러니까 부속 토지 포함하는 개념인데 제외라고 자꾸 꼬셔요. 포함하는 겁니다. 포함하고 단독주택과 뭘로 구분합니다. 공동으로 구분합니다. 해놓고 그 밑에 보시면은 토지 임대주택은 좀 이따 나올 거고요. 밑에 규모에 따른 분류 해놓고 단독하고 공동 해놨죠. 그 밑에 자금에 따른 분류 해놓고 국민주택하고 밑에 민영택으로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대분류부터 본 다음에 그 안에 세부적으로 가시면 돼. 자 일단 규모에 따라 단독하고 뭐로 나눈다? 공동. 그 다음에 자금에 따라 뭐하고 뭐로? 국민주택하고 민영주택. 얘를 짓기 위해서 국가가 어떤 택지를 조성하는 걸 공공택지라고 해요. 오른쪽에 공공택지라고 하고 대규모로 지을 때는 주택이 들어가는 그릇을 뭐라고 그래요? 주택단지. 짓는 사람을 이 법에서는 사업주체. 근데 건설회사만 짓지 말고 우리도 모여서 지어보자 라고 만든 게 뭐예요? 조합이에요. 그 안에 아파트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고? 입주자. 빌려 쓰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안 하고 사용자라고 해요. 이건 주택법에서 쓴 표현이에요. 민법에서는 소유자하고 임차인이라고 하잖아요. 주택법에서는 입주자, 사용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그리고 이제 관리하는 사람을 관리 주체라고 하는데 얘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재건축을 배운 건 정비법에서 배웠잖아요. 주택법에는 그 재건축이 없고 뭐가 들어있어요? 리모델링이 들어있어요. 리모델링. 그리고 이제 2000세대를 지을 때 이거 한꺼번에 2000세대 다 지을 수 있을까? 한꺼번에 2000세대 다 지을 수 없죠. 그럼 이제 구획을 나눠서 공사 구간을 나누는 거예요. 공사 구간 줄여서 뭐예요? 공구. 위에다 망치 X라고 써놨어요. 망치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공구. 공사 뭐예요? 구간. 그럼 이제 요 정리 지금 공구까지 해가지고 얘네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 어느 게 제일 잘 나올 거냐? 제가 체크해 줄게요, 이제. 그럼 이제 제일 먼저 규모에 따른 분류부터 해야 되니까 잠깐 쉬었다가 단독주택부터 이어서 할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